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지금 제 방 창문 너머로는 놀이터가 보이고 놀이터 한쪽 그늘엔 손주가 타다 남긴 킥보드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낯선 곳도 아니지요. 여긴 딸아이 부부의 아파트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를 온 것도 아니고 머물다 가는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자리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엄마,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살면 안 될까?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내심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사위가 뭐라고 할까 싶기도 했고 아이들 생활 리듬에 내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 감이 없었어요. 나는 늘 내 삶의 중심에서 가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열 때도 눈치가 보이고 TV 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괜스레 미안해지고 식탁 의자 하나 빼는 소리조차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주가 퉁퉁한 볼로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면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사위는 매일 바쁘게 출근하며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 바쁨 안에, 그 무게 안에 나는 얼마나 작고 조용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집의 공기 안에서 나는 엄마이기도 장모이기도 보모이기도 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곤 하지요. 이 이야기는 그런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저 잠시 머무는 일이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딸과 나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그저 사랑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오해와 감정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모이자 자식이자 때로는 친구로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때론 서운하고 어쩔 땐 따뜻하고 결국은 성장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사날 나는 웃는 얼굴로 문을 열었다. 딸이 엄마 조심해요 하며 내 짐을 받아들고 사위는 아이들 장난감 사이를 치우며 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식탁 끝에 새로 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실 구석엔 내 옷가지가 들어간 캐리어 2개가 나란히 섰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의 식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딸은 엄마 방은 작은 방 써요. 애들 방이니까 침대는 못 놓고 요만한 매트리스밖에 없어요 하며 방 하나를 보여주었고 나는 그 안에서 멍하니 한 바퀴를 돌았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살짝 들었고 아이 장난감과 책이 가득한 그 공간은 나보다 먼저 살아있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딸이 나간 후에야 문을 조용히 닫았다. 손으로 캐리어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영자야, 넌 지금 잠시 머무는 거야. 여기서 너무 존재감을 드러내면 안 돼. 그날 저녁 식탁에 5명이 앉았다. 나, 딸, 사위, 그리고 손주 2. 딸이 국을 푸고 사위가 젓가락을 놓고 손주가 떠들고 나는 조용히 밥을 떴다. 엄마, 입맛에 안 맞아요? 딸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냐. 아주 잘했네. 너도 이제 엄마 다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젓가락질 하나에도 긴장한 내 손이 떨리는 걸 알고 있었다. 사위가 국을 뜨는 소리에도 아이들이 물 흘리는 장면에도 나는 어쩐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불편함은 내 쪽에서 먼저 온 것이었고 나는 이미 스스로를 불청객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매트리스에 누웠다. 천장은 낮고 벽지는 아이들 스티커로 가득했다. 이 집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딸과 사위의 대화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생히 들려왔다. 엄마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그치? 응, 잠깐이야. 우리도 생활 리듬 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들을 줄 몰랐던 말이었지만 나는 들었고 들어버렸고 돌이킬 수 없게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다. 딸의 말이 나빴던 건 아니다. 이해한다. 자기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공간이 좁고 그들의 리듬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말 끝에 묻은
엄마는 이 집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진실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가슴에서 먼저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새벽 화장실 가려다 거실 불을 켰을 때 사위가 무심히 말했다. 어머니, 불은 꼭 끄고 다니세요. 아이가 잘 때 예민해서요. 나는 얼떨결에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이 집 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불빛조차 조심해야 하는 나.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하루를 조용히 살기로 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딸보다 먼저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엔 손주들과 놀아주며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저녁엔 일찍 불을 끄고 누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딸은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요즘 너무 조용해서 무슨 생각하나 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이 뭐 있니?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 말이 내 진심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손주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우리 방에 와서 자요. 할머니 없으면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조금씩 무너지던 벽이 살짝, 아주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딸이 바쁘게 머리를 묶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애들 어린이집 등원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하지. 딸은 가방을 챙기며 연신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출근 시간은 전쟁 같았다. 아이들은 늦잠을 자서 칭얼거리고 사위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물컵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 가방을 들여다보며 도시락을 확인했다. 바로 그 순간 딸이 사위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엄마 진짜 천사야. 나 이거 매일 혼자였으면 못했을걸? 사위는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래 계실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의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다. 그 사람은 아무런 악의 없이 한 말이겠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나는 또다시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오래 계실 건 아니니까요. 내가 이 집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임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건 사실이기도 했다. 나는 이 집을 내 집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루하루 나는 점점 이 집의 공기와 소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할머니였고 저녁이면 내가 해주는 미역국을 엄마보다 맛있다며 웃는 딸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든 게 나를 이 집의 일부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님이었다. 그날 저녁 딸과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 딸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우리 집 불편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너희 사는 거 보니까 좋기도 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보기 좋아. 딸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엄마는 왜 말을 안 해요?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무슨 말을? 엄마 기분, 엄마 속상한 거 그런 거요. 엄마는 늘 다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그 말은 생각보다 아팠다.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말할 자리가 없었다. 딸의 집에서, 딸의 삶 안에서 나는 늘 조심스러운 존재여야 했으니까.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혹시나 무게가 될까봐, 불편한 감정이 될까봐 나는 늘 조심하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했다. 엄마는 그냥 너희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 집은 너희 집이잖니. 나는 그저 잘 묻혀서 지내는 거야. 딸이 말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여긴 엄마도 같이 있는 집이에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이 집의 구석이 아닌 한 조각임을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손주의 울음소리에 딸은 말을 멈췄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색종이를 접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작은 종이로 학을 접었다. 또 하나를 접고 또 하나를 접고 그렇게 책상 위엔 색색의 종이학이 쌓여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마음도 저 학처럼 접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접으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덜 무거워지고 덜 무거워지면 누구에게도 부담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이었고 사람은 작아질수록 더 외로워진다. 그날 밤 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 어릴 때 우리 집 부엌에서도 이렇게 종이약 접었죠? 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봤다. 그 기억을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때도 엄마가 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엄마를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조금 나은 시간일지도 몰라. 봄이 오기 시작했다. 베란다 유리에 햇살이 묻고 그 햇살이 작은 방 매트리스 위로 길게 드리웠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빨래를 개다가 문득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하나를 펼쳐보았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사람이 6명 그려져 있었다. 딸 4위, 손주 2, 그리고 나.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그려진 고양이 1마리. 할머니도 가족이야. 그 말이 그림 뒤에 연필로 삐뚤삐뚤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준 마음이 마치 작은 손으로 내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따뜻했다. 할머니, 나 학교 발표회 해요. 엄마는 바쁘고 할머니 올래요? 손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꼭 갈게. 그날 오후 나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스카프를 둘렀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학교 강당 안 작은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공연이 끝나고 손주가 무대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우리 할머니 왔어요. 저기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고 나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살짝 흔들었다. 그날 저녁 딸은 내게 물었다. 엄마, 오늘 발표회 재밌었어요? 나는 말했다. 응. 너 어릴 땐 저런 거 내가 못 갔었잖아. 그때 생각나더라.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사실 그때 엄마가 안 온 거 서운했었어요. 나는 멈췄다. 딸의 목소리엔 원망보다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편지를 뜯어 읽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아팠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땐 진짜 시간이 없었어. 너 돌보랴 가게 일하랴. 근데 그게 너한텐 상처였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은 과거의 후회를 바꾸지 않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오늘은 다음 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는 진짜 오래 살아야 돼. 왜냐면 나는 할머니랑 제일 많이 놀고 싶거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래 살아야겠네. 할머니랑 약속. 손가락 걸고 손주의 작은 손가락과 내 굵어진 손가락이 조용히 걸렸다. 그 장면이 마치 시간의 틈을 잇는 실 같았다. 그리고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엄마로 있어줘요.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할머니 이전에 나는 엄마였고 여자였고 사람이었다. 딸이 그걸 기억해주는 순간 나는 다시 나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딸이 출근하고 나면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아이들 돌아오기 전까지 짧은 한숨을 돌리는 시간. 그 시간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나는 매일 비슷한 순서대로 움직였고 움직이는 동안엔 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면 갑자기 모든 게 바빠졌다. 간식, 숙제, 목욕, 책 읽기. 그 중간중간에 사위가 퇴근하고 딸이 돌아와 오늘 어땠어? 하고 웃는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잘 놀았지 뭐. 애들 예쁘더라. 하지만 저녁이 지나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이 집 안 어딘가에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 딸이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응?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 너무 조용하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나 좀 걱정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너네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우리 입장이고 엄마 입장은 다르잖아요. 엄마도 이제 쉬어야 할 나이인데 매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 내 고단함을 이렇게 직접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해졌다. 사실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좋아. 힘들어도. 딸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좋아. 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데 커뮤니티 센터 있거든요. 거기 요가반도 있고 수채화 배우는 반도 있고 엄마 시간 되면 한번 가볼래요? 나는 놀라며 말했다. 내가 그런 걸 해도 될까? 딸은 웃었다. 엄마는 할머니지만 그 전에 여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검색해봤다. 낯선 단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초급 수채화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걸 클릭하고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설렘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낸 내 안의 작은 꿈이 다시 몸을 일으키는 느낌이었다. 나도 뭔가를 배울 수 있구나. 그 말이 조용히 내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작은 방 책상에 앉아 손주의 크레파스를 꺼내 들었다. 삐뚤빼뚤한 선, 어설픈 색감. 하지만 그 안엔 나의 오래된 숨결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내가 나를 만나는 순간을 마주했다. 토요일 아침 딸이 시장 갈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엄마, 저녁에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대학 동기들이 애 데리고 놀러 온다고 해서요. 엄마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니에요. 일부러 숨지 마세요. 엄마도 같이 계셔요. 하고 말했지만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날 오후 집안은 떠들썩했다. 아이들이 뛰놀고 엄마들은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고 거실은 마치 작은 유치원 같았다. 나는 부엌에서 어묵국을 끓이고 있었고 딸은 간식 접시를 정리하며 이따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걸 나는 알아차렸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다.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끝없는 에너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만 조금 다른 리듬으로 숨쉬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내가 만든 어묵국을 후후 불어먹던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여기 할머니가 해준 국 진짜 짱이야. 그 말에 거실의 몇몇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국자를 다시 휘저었지만 그 웃음 안엔 어딘가 모를 작은 기쁨이 번져 있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뒤 딸이 말했다. 엄마, 오늘 덕분에 다들 진짜 잘 먹었대요. 친구들도 엄마 되게 젊어 보인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점긴 모가. 어깨는 다 빠지고 허리는 굽었는데. 딸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박혔다.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 내가 머무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는 것. 잠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그 말이 내게 작은 안정을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베란다에 놓았다. 딸이 물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나는 말했다. 이제 나도 뭔가 하나 심어보려고. 그동안은 다들 것만 키웠잖아. 이번엔 내 거.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엄마의 화분. 그 화분엔 연두빛 새순이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뿌리를 내리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자라고 있는 나처럼. 그리고 그날 밤 딸이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엄마, 수채화 수업 등록했어요. 월요일부터예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진짜 가도 되는 거야?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엄마 삶을 살아야죠. 이 집의 한 사람으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 진짜로 시작될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나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커뮤니티 센터까지는 도보로 15분. 가로수 밑엔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나는 주머니 속에 접어넣은 등록증을 몇 번이고 꺼내보고 다시 넣었다.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익숙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 누군가는 앞치마를 하고 누군가는 파우치를 꺼내 붓을 정리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다 같이 환영해 주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모두 각자의 물통과 팔레트를 펼쳤다. 나는 딸이 사준 작은 물감 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붓에 물을 묻혔다. 하얀 종이 위에 처음으로 푸른 선을 그었을 때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울컥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림은 어설펐지만 그 어설픔 안에 오랜 시간 묵혀온 나라는 사람이 비쳐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다. 처음인데 선이 부드러우시네요. 예전에 그림 그리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근데 신기하네요. 붓 하나로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니.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도 여길 못 떠나요.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다. 수업 너무 좋더라. 나도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 좋아. 나는 말했다. 내가 뭔가를 배우는 모습 너 어릴 때는 못 보여줬지. 늘 일하느라 바빴으니까. 딸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한테 그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밤이 되어 나는 작은 방 책상 위에 오늘 그린 수채화를 펼쳐두었다. 미완성이었지만 그 안엔 완성되지 않은 내 삶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다. 봄이 깊어졌다. 집 앞 벚나무엔 연분홍 잎이 흩날렸고 아이들은 짧은 팔을 입고 놀이터로 나갔다. 나는 손주가 없는 낮 시간을 커피 한 잔과 수채화 연습으로 보내곤 했다.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로운 감각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무슨 일 있어? 딸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천천히 말했다. 회사 다니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아이들 크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요즘 엄마가 도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아이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여자로서의 갈증 사이에서
무언가를 자꾸 내려놓고 있다는 느낌. 나도 그랬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내려놓다 보니 어느 날 거울 속 내가 낯설어졌던 그 기억.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그만두면 후회는 안 하겠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어땠어요? 내 나이쯤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오래된 시간을 더듬듯 대답했다. 너 키울 땐 하루하루가 무섭게 흘러갔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지. 내가 뭘 좋아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딸은 내 손을 잡았다. 그렇게 안 살게 해준 사람이 엄마예요.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딸은 여전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고민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려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걸 기꺼이 지켜보고 싶어졌다. 그래. 무엇을 선택하든 너 자신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나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나는 엄마이면서도 이제 나 자신이기도 해. 그 말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언 같았다.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있던 나. 이제야 나는 영자라는 사람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딸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 근처의 작은 찻집에 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고 바람은 가볍게 우리의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딸과의 관계가 엄마와 딸이라는 선을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해하려는 눈빛, 받아들이는 침묵,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주는 위안.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했다. 평온했던 일상이 작은 파동을 맞이한 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딸이 늦게 퇴근해 식사를 거른 채 방으로 들어갔고 사위는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미지근해진 밥을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TV를 보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고 나는 식탁 끝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너희 둘 너무 피곤해 보여. 아이들도 좀 신경 못 쓰는 것 같고. 사위는 고개를 들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머니 계신 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에요. 그 말에 숟가락이 내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사위는 말을 이었다. 제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집 구조가 좁다 보니 사생활도 없고 아내랑 대화도 줄고 저희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힘들어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일이었지만 그 모든 선택이 누군가에겐 짐이었단 걸 그제야 또렷이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저 조용히 웃고 넘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내 말 이해한다. 젊은 부부끼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는 것도 알겠어. 사위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집에 온 건 단순히 도우러 온 게 아니야. 나도 나름의 자리를 찾고 싶어서였어. 가족이니까.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긴 해. 하지만 내가 이 집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존재라면 그 균형을 위해 나도 무너져야 하는 건지 한 번쯤은 너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가 처음으로 사위에게 한 화였다.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내 감정을 드러냈고 그것은 내 안에 오래 억눌려 있던 무언가를 해방시켜주는 말이었다. 그날 밤 딸이 조심스레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그 사람 말은 너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생각 없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더 진심일 수도 있지. 딸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도 엄마가 상처받았을까봐.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내 삶의 큰 부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이런 일도 있어야 서로를 조금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사위는 내게 말을 더 조심스레 걸었고 나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 서툰 사과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했다. 수채화 수업이 끝난 날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기답다고 느끼시나요? 질문은 짧았지만 나는 한참을 멈춰 서 있어야 했다. 언제였을까? 언제 내가 나라고 느꼈을까? 아이를 낳던 순간, 가게 문을 혼자 지키던 밤, 남편이 없던 명절 저녁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눈물의 순간,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이 내 삶이었지만 정작 나로서 존재했던 시간은 너무 적었다. 그런데 요즘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식물을 키우고 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손주와 손가락을 걸며 조금씩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이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요즘 엄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는 물었다. 어떻게? 딸은 웃으며 말했다. 뭔가 단단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전엔 늘 조심스럽고 눈치 보셨는데 지금은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웃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이제 좀 웃고 싶을 때 웃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 혹시 엄마가 가장 엄마답지 않았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 질문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너 어릴 때 병원 입원했을 때 있잖아. 그땐 엄마가 너무 무력했어.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가게 봐야 한다고 너 혼자 병원 침대에 남겨뒀잖아. 딸의 얼굴에 그 기억이 스쳤다. 기억나요. 무서워서 울었는데 옆 침대 할머니가 달래줬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오랜 세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와 감정은 그대로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그때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 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때는 엄마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누구보다 엄마예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삶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집에서의 시간, 사위와의 오해, 딸과의 진심, 손주의 웃음, 그림 속의 색깔들. 그 모든 게 내가 다시 나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사랑하게 되었다. 일요일 아침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사위는 마당 화단을 정리했고 딸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거실 한켠 작은 탁자에 내가 그린 수채화들을 펼쳐두었다. 봄의 꽃들, 아이의 옆모습, 작은 화분과 해질녘 창문, 삶의 아주 작고 조용한 장면들을 색으로 붙잡아 본 흔적들이었다. 그림은 아직도 미숙했지만 그 미숙함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닮아 있었다. 그때 손주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가 할머니가 진짜 그림 잘 그린다고 부러워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누가? 민준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이름이 할머니예요? 진짜 이름은 뭐예요? 나는 잠시 놀라며 작은 정적 속에 대답했다. 영자야. 김영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영자 할머니. 멋지다.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었지만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호명이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이름으로 불렸다. 엄마도 아니고 장모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그저 영자라는 이름으로. 그날 오후 딸이 나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방에 책상 하나 더 놓자. 엄마 그림 그리고 쉴 공간. 이제는 엄마도 이 집에서 제일 당당한 방 하나 가져야죠. 나는 웃었다. 그래 줄래?
그럼 나도 내 화분 옆에 작은 선반 하나 둘게. 내 그림 놓을 곳.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거기다 김영자의 자리라고 써붙이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치 내 삶에 작은 현판 하나가 걸린 것 같았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처음엔 조심스럽고 눈치 보이며 시작됐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자리로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내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감정,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눈빛, 비로소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 나는 이제 누군가의 누구가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이젠 나를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도 이 집의 한 조각으로서 내 삶의 색을 다시 칠해나가고 있다. 어쩌면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는 작은 방 한켠 내 그림과 화분이 놓인 공간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무엇을 도와야 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뭘 그리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모, 누군가의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김영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이토록 따뜻할 수 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쁘지만 가끔 내게 말합니다. 엄마, 이젠 우리 진짜 친구 같아요. 손주는 여전히 뛰놀지만 잘 때면 꼭 내 손을 잡고 말합니다. 영자 할머니, 내일 또 그림 그려요. 사위는 더 조용해졌고 나는 그 조용함 속에 그의 사과와 배려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툴지만 정직하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나도 나답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면 그저 그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망설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제야 그걸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으로 혹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겠지요. 그 하루가 조금 덜 고단하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자 드림.